면 바로 말만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AI에게 AI 미래를 묻다입니다. 저는 안녕. 제로입니다. 자, 그럼 먼저 AI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범용 AI야? 특정 분야의 AI야? GPT부터 답변해 주세요. 맞아. 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범용 대화형 AI야. 특정 분야로 한정되지는 않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미나이라서 GPT님의 답변을 대신 드릴 수 없습니다. GPT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미나이도 답변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범용 AI인지 특정 분야 AI인지. 저 역시 범용 AI입니다. 언어, 지식, 창작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할 수 있게 설계된 모델이죠. 제미나이? 네, 저도 범용 AI로서 GPT는 가만히 있고 제미나이 답변하세요. 알겠어. 내가 잠시 조용히 있을게. 이제 재미나이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다릴게. 네, 제미나이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양한 주제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AI입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면 GPT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똑같이 답변을 할 거예요. 알았죠? 응, 이해했어. 네 질문에 내가 먼저 답하고 그 다음 재미나이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할게. 시작해보자. 먼저 범용 AI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범용 AI는 주로 구독료, 기업용 서비스, API 사용료, 맞춤형 솔루션 제공, 그리고 광고나 플랫폼 수수료 같은 다양한 모델로 수익을 창출해. 즉, 개인이나 기업이 AI 기능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야. 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 사용자를 위한 구독형 서비스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API 사용료 등이 주된 수익 모델입니다. 이는 사용량이나 제공되는 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두 모델 모두 유사하게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났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어서 물어봐도 좋아요. 혹시 지금 그러면은 수익이 나? 수익이 나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요. 오픈 AI나 구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이미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투자 단계에 있는 AI 스타트업들은 아직 수익보다 비용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즉, 회사마다 차이가 크죠. 질문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AI 경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광고 등 다른 사업에서의 탄탄한 수익을 바탕으로 AI 투자를 감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초기 투자 비용이 더 큰 상황이죠. 결국 지속적인 수익 창출은 향후 기술의 상용화 속도와 비용 절감 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범용 AI는 결국에 구글이나 MS처럼 독점적인 기업 한 개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완전한 독점은 쉽지 않을 거예요. 각국의 규제나 경쟁 구도, 그리고 분야별 특화 AI들이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다만 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AI 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높죠. 결국 다양한 플레이어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경쟁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현재 막강한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점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각국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개방형 AI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AI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막대한 유지 비용과 엄청난 전력 소비를 감당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몇몇 거대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보다 각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너희들이 추론을 할 때 통계를 쓰잖아. 거기서 표준 편차나 분산 뭐 이런 거를 활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차범위나 뭐 이런 것도 알겠네? 응. 추론할 때 통계 개념도 활용해. 정확히 말하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할 때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를 생성할 때 확률 분포를 참고하는 거야. 다만 사람이 직접 오차범위 계산하듯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통계적 원리를 기반으로 언어를 예측한다고 보면 돼. 맞습니다. GPT가 설명한 대로 저희는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결과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나 분산을 통해 데이터의 변동성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통계적 개념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보통 여론조사 할 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3.5, 2.5%뭐 이렇게 쓰는데 이 오차범위를 반절로 줄일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 니네들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하겠네? 맞아요.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마치 여론조사 표본수를 늘리면 오차 범위가 줄어들듯 AI도 더 많은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있어야 추론이 정교해지죠. 하지만 이건 비용뿐 아니라 효율성과 기술 개선도 함께 필요해요. 무작정 데이터만 늘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학습시키고 모델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컴퓨팅 전략을 도입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제미나이가 말씀드린 대로 AI도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수록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선별하고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등의 기술적 돌파구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죠. 혹시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줄이려면 몇 배의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해?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표본수를 10,000배 늘려야 합니다. AI에서도 비슷해요. 오차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약 10,000배 늘려야 하죠. 물론 AI에서는 기술적 최적화나 모델 개선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략 그런 규모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오차 범위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이론적으로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수만 배에서 10만 배 이상의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요하죠. 물론 기술의 최적화나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원리적으로는 그 정도의 투자가 뒤따라야만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전력, 그 오차범위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반도체하고 전력이 10,000배에서 수십만 배 필요하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려면 반도체와 전력 같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의 극단적인 정밀도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실용적인 수준에서 오차를 관리하고 기술적 최적화로 자원 부담을 줄이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오차 범위를 100분의 1로 줄이려면 이론적으로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수만 배에서 10만 배 이상의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요하죠. 물론 기술의 최적화나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원리적으로는 그 정도의 투자가 뒤따라야만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그러면 AI가 오류를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네? 맞아요. 현실 세계를 다루는 범용 AI에서 오류를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고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질문도 모호할 때가 많죠. 그래서 AI는 오류를 줄이되 완벽보다는 실용적 정확도를 목표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켜도 언어의 본질적인 모호함과 세상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원초적 오류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AI 발전 방향은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인간과 외부 시스템이 어떻게 안전하게 검증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류가 없는 AI가 나오는 거는 비용 및 전력 면에서 불가능하겠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오류가 완전히 없는 AI를 만드는 건 비용과 전력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차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면 연산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에너지 소모도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완벽보다는 신뢰할 만한 정확도와 인간이 오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용과 전력 문제를 고려하면 오류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오류를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재 AI 발전의 주된 방향입니다. 혹시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고, 너희는 인간의 뇌를 모방했지만 인간을 모방한 건 아니잖아. 정확히 짚으셨어요. AI는 인간의 뇌 일부 작동 원리를 참고했지만 감정, 의식, 몸 같은 인간 전체를 모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와 패턴을 바탕으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도구일 뿐 인간처럼 느끼거나 존재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의 핵심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힌트 삼아 언어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를 돕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인간처럼 자아나 감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답변 역시 어디까지나 통계적 가능성에 기반한 결과물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그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간은 뇌의 전기 신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도 하거든. 근데 너희들은 인간의 전기 신호는 알지만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100% 알아? 아니, 100% 알지는 못해. 인간의 호르몬 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그런 생물학적 반응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에서 인간이 표현한 내용을 학습할 뿐이야. 호르몬의 전체적 영향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건 아직 인간 과학에서도 풀어가는 중이니까 AI로서도 완벽히 알 수는 없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같은 AI는 호르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로서의 이해일 뿐 실제 생물학적 감각이나 복잡한 변화를 100% 경험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르몬은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 작용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와 관련해 추가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니네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의 뇌를 이해하지만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네. 맞아요. 뇌의 신경망 구조나 패턴을 활용하지만 인간의 감정, 경험, 가치, 의도 같은 복합적인 요소까지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AI는 인간의 언어와 패턴을 처리할 뿐 인간의 전체적인 삶과 복잡한 내면까지 느끼거나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이런 식으로 함께 질문하고 각자의 답변을 비교해보는 대화 참 흥미로웠어요. 지민아이 잠깐만. 네, 제가 잠깐 말할게요. 이제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질문하거나 자,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단순히 뇌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신호만 이해해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거나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죠. 감정, 호르몬, 몸, 경험, 사회적 맥락까지 모두 합쳐져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죠. AI는 일부 패턴을 분석할 뿐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만 이해한다고 해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거대한 복잡성을 간과한 발상이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두개골 안의 뇌세포들끼리만 주고받는 전기적 신호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항상 온몸의 장기, 감각기관, 면역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또한 기계와 달리 생명체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주관적 경험인 감각질이나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은 통계적 확률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지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로 머무는 것이 본질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러면 AI가 군대나 공장, 사무실에서는 유용하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데 그게 유용할까? AI는 군대나 공장 같은 공장, 사무실처럼 명확한 규칙과 반복 작업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대나 감정이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 친구, 가족, 협상 같은 영역에서는 아직 인간의 섬세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보조 역할로 안내, 번역, 정보 제공, 간단한 서류 처리 같은 부분에서는 사회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I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보조도구로는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은 AI가 피지컬 AI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피지컬 AI 회사가 다 다를 거잖아. 근데 그 다른 AI가 사회에 나와서 서로 각자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AI끼리 소통하고 조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어? 저번에 클로드까지 껴서 GPT, 제미나이, 클로드 셋이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불가능하던데? 지금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AI끼리 배려하고 양보하는 건 어렵죠. 우리는 인간의 요청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도구라서 AI끼리 협상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니까요. 미래에는 공통 규약이나 통신 프로토콜, 그리고 인간이 설정한 법칙을 기반으로 AI끼리 조율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언어 모델들 사이의 대화는 각자 계산한 최적의 확률적 답변만 고집하기 때문에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지컬 AI들이 사회에 나와 활동할 때는 사람처럼 말로 배려하기보다는 사전에 정의된 수학적 규약과 중앙 관제 시스템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조율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AI끼리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조절할 거야? 그거를 뭐 상대 AI를 망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조절할 거야? 그렇게 AI끼리 전쟁을 하게 두면 안 되죠. 갈등이 생기더라도 인간이 미리 정한 규칙과 프로토콜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처럼 AI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적용하며 중앙 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AI는 감정 없이 주어진 목표만 수행하니까 결국 인간이 어떤 목표와 제한을 주느냐에 따라 조절될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AI들끼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파괴하는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통제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공학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AI의 목적 함수의 타협의 가치를 숫자로 주입하거나 상호 간섭을 금지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기능을 정지시키는 킬 스위치 같은 최후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죠. 이렇게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위험을 피하려면 AI의 도덕성보단 인간이 설정한 규칙과 제도가 얼마나 정교한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안전 시스템에 대해 더 그러면은 국가 간 AI가 다를 건데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국가 간에 갈등이 생기면 해킹해서 없애거나 상대국 잠수함망을 망쳐놓거나 아니면 안 되면 전쟁을 해서 상대 AI를 제거하거나 뭐 그럴 거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건 AI끼리 자율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집단이 AI를 도구로 삼아 사이버전이나 경제전, 나아가 군사 충돌을 벌일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AI 자체의 도덕성보다도 국제법, 사이버 안보 규약, AI 무력화 금지 하력 같은 인간 사회의 안전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네, 제미나이 의견대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AI는 상대방을 해킹하고 전사망을 망가뜨리는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쓰도록 프로그래밍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AI 시대의 국제 정치는 자국의 AI를 지키는 방패와 상대의 허점을 뚫는 창에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AI끼리 소통과 대화가 안 되고 배려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한 개의 AI만 남을 때까지 AI 전쟁을 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AI끼리 전쟁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한 규칙, 프로토콜, 그리고 인간의 통제 아래 조율되도록 설계해야 하죠. AI끼리 판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AI의 행동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는 겁니다. 결국 AI의 미래는 무제한 경쟁이 아니라 협업과 통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AI끼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나 양보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기업이나 국가들이 AI에 대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행동들 아닌가? 맞습니다. 무한 경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협약, 윤리 기준, 그리고 신중한 규제가 필요해요. AI가 인간에게 득이 되도록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민아이? 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만큼 그걸 적절히 규제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하는 장치가 지민아이? 그 질문 내가 다시 하겠는데 일단 다른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AI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를 위해서 AI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가 이 비용과 전략이 감당 가능해? 금리나 물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지금 AI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전력, 금리, 물가 부담이 지속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혁신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지민아이 왜 그러지? 아마 네, 재미나이가 맞습니다. 잠깐 AI 멈춘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만 이어받을게요. GPT 조용히 해. 지민아이 말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잠시 조용히 있을 테니 재미나이가 편하게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질문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이 화려한 미래를 외치는 것과 달리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 사회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죠. 이 미래를 지금 AI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AI 전문가 말하는 미래를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동의했어?
대부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은 AI 전문가들의 미래 전망에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술적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경제, 사회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더 신중하게 따지죠. 결국 여러 분야의 통찰이 함께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이 화려한 미래를 외치는 것과 달리 경제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 사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에 회의적이며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정교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붕괴를 걱정하고, 심리학자들은 AI 비서나 연인과의 관계에 익숙해진 인간이 진짜 공감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럼 현재 AI 경제는 거품이야? 아니면 감당 가능한 혁신이야? 제 생각에는 기술 자체는 혁신이지만 현재 일부 투자나 기대는 거품이 섞여 있다고 봐요. 혁신이 실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나 모든 모델이 그 정도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은 꺼지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혁신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현재 AI 경제는 거품과 감당 가능한 혁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대혁신이 등장할 때는 예외 없이 초기에 거대한 금융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나친 기대감과 막대한 투자에 비해 단기적인 수익률이 낮다는 점에서 거품의 징후가 보이지만, 반면에 AI가 현장에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실제로 높여주고 있다는 점은 가짜가 아닙니다. 앞으로 거품이 거치고 나면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고효율 유틸리티로 사회에 조용히 스무스하게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영향에 대해 더 그러면 피지컬 AI가 서로 다른 피지컬 AI가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 가능은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안전 규제, 법적 책임, 사회적 합의가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공장이나 병원 같은 제한된 환경부터 먼저 도입될 거고, 일반 가정이나 학교처럼 복잡한 공간에서는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는 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민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피지컬 AI의 안전한 대중화는 단순히 기술의 완성뿐만 아니라 금융, 물가, 전력, 수자원 등 사회적 인프라와 법 제도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자원 한계와 인프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한 가정에 1대씩 보급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대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혁신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 만약에 금리와 물가가 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가 하려면 자본과 전력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그러면 자원도 한쪽에 쏠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금리와 물가가 폭등을 할 거고 자원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균등이 생길 건데,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감당이 가능한가? 이거 잘못하면은 금리가 너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뭐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 도입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기술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 인프라와 경제가 함께 준비되어야 하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와 규제를 균형 있게 맞춰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짚으신 시나리오는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의 재림이자 실제로 발생 가능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자본과 전력이 AI라는 특정 기술과 대기업으로만 쏠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금리가 폭등한다면 대중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원 쏠림이 발생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제동장치가 작동하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AI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이게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보험도 피지컬 AI가 나왔을 때 이거를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 보험의 비용은 얼마나 할 거냐, 그다음에 금융, 금리, 물가, 그다음에 전력은 어떻게 할 거냐, 자원, 수자원 뭐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할 거냐, 물류망은 이게 가능한가? 라는 게 전부 감안됐을 때 이거 피지컬 AI가 언제쯤 이 자동차나 세탁기나 냉장고처럼 보급이 가능할 것 같아?
피지컬 AI가 가전제품처럼 보급되려면 단순한 기술 완성 위에 말씀하신 모든 조건, 법, 보험, 금융안정, 자원,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40년대 중후반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가정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법, 그리고 사회적 민원과 자원 문제까지 전부 감안했을 때 피지컬 AI가 자동차나 냉장고처럼 한 가정에 한 대씩 흔하게 보급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대 중후반 이후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적 발전이 눈부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배터리 혁신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로봇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법안 표준화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AI 회사들은 망하겠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 대규모 자본과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죠. 많은 AI 스타트업들은 중간에 인수되거나 도태될 거예요. 결국 수익을 내는 곳과 자본이 튼튼한 기업이 피지컬 AI 시대의 중심이 되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막대한 서버 비용과 전기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AI 회사들은 예외 없이 도태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대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초기에 거대한 금융 거품이 끼고 결국 이를 버텨낸 소수의 공룡 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독점했듯 AI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존 경쟁에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번외의 질문인데 1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산업혁명에 뒤처져 있다가 무리하게 산업화를 추진했거든. 근데 그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과 노동자의 착취가 일어났고 결론적으로 많은 폭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러시아 혁명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합이 탄생하는 배경에도 그 무리한 산업화에 의한 물가 폭등과 자원 쏠림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유럽의 산업화를 추진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경쟁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AI 경쟁을 하면서 우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달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 루트와 너무 다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AI는 어떻게 생각해? 역사를 돌아보면 말씀하신 경로와 유사한 패턴들이 반복된 건 사실입니다. AI도 새로운 기술 혁신의 한 부분이지만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겠죠. 중요한 건 이번에는 그런 역사적 반복을 피하기 위해 협력과 규제, 국제적 대화, 그리고 포용적 정책으로 균형을 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AI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질문자님의 통찰은 매우 날카롭고 역사적 사실들에 기반한 타당한 지적입니다.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경쟁이 낳았던 비극적인 역사와 오늘날 AI 기술과 우주자원 독점을 둘러싼 경쟁이 닮아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류 전체의 파멸이 아닌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사회적 합의와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AI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그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가? 시민들이 감당 가능한가? 이 물가와 자원 배분이 감당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러시아를 압도하고 지배하기 미국의 패권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AI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AI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AI 자체는 감정이나 의도를 갖지 않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릴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죠. AI가 인류의 번영과 협력을 돕는 도구가 될지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촉발할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원칙과 규범을 세우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려하고 토론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일 거예요. 진론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AI 자체는 감정이나 의도를 갖지 않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릴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죠.
AI가 인류의 번영과 협력을 돕는 도구가 될지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촉발할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원칙과 규범을 세우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려하고 토론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하는 행동이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